자, 경제에 대해서 또 앞서식이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전망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왜? 부동산 부양 기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제가 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번 경제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사이 정도가 될 것이다. 근데 작년쯤엔 제가 그 얘기했죠. 외환위기랑 성질은 달라도 외환위기급의 경제위기가 올 것이다. 근데 문제는 외환위기 때는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은 쇠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나이로 따져보면요.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고 그 시기는요. 성장기예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터질 때만 하더라도 거의 한 고등학생 정도였다. 고등학생 때 넘어져서 뼈 부러져요. 엄청나게 위험한 건 아니죠. 뼈도 금방 붙고. 근데 지금 고령화되는 속도를 보면요. 제가 초이노믹스 이후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전세대출 이후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경제체력은 한 70대, 80대 정도까지 됐어요. 그때 넘어져서 뼈 부러져 봐요. 잘 붙어요? 근데 지금 이미 전 정부에서는 맨날 상저하고라는 이야기로 하반기 때 괜찮아질 것이다. 근데 상저하고는 절대 없었죠. 경제도 상고하죠. 대출도 상고하죠. 물가나 상저하고 정도 된 적이 있었지. 그렇게 숨겨왔었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니까 제2의 IMF급의 위기다. 제2의 IMF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숨겨왔던 것들은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걸 숨겨줘가지고 같이 뒤집어 쓸 필요 없잖아요. 나는 그래도 모범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도는 지키면서 사는 학생이야. 근데 가는 길에 담배 피는데 망 좀 봐줘. 거기서 망 보면 같이 걸리는 거예요. 담 넘는데 망 좀 봐줘. 망 보면 같이 걸리는 거 공범이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드러난 것도 보면은 최장기 경기 부진이 이어진다. GDP 갭이 4년 연속 마이너스다. 그럼 이 GDP 갭이라는 게 뭐냐? 경제가 멀쩡하다면 이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 여기서 경제가 호황이면 성장이 더 나오겠고 경제가 불황이면 성장이 더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잠재 성장률이라면 GDP 갭이 플러스라면은 잠재 성장률보다 경제가 호황이다. GDP 갭이 마이너스라면 잠재 성장률보다 경제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 한국의 GDP 갭은 OECD 회원국의 3배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2배 가까운 차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난 2년간 주담대로 부추겨져 경제 무너뜨린 것들이 대통령까지 직무 정지되면서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주담대는 계속 풀었고.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거고, 아, 이재명 정부가 잘할 거라서 기대감이 올라간다. 기대감이 올라가도 2배다. 3배에서 2배로 줄이는 정도다. 근데 이런 GDP 갭은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년을 넘기지 않았다. 2년을 넘기지 않았는데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동산이 4, 5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얘보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요 기준선 자체가 그러면 또 기준선 자체라도 좋아지고 있느냐? 기준선은 좋아지는데 지금 일시적인 침체냐? 아니요. 기준선 자체가 6%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는 세계 1등이다.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서. 나쁜 건 1등 잘합니다. 여기에 이것 역시도 제가 전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써선 안 될 통계 개편으로 경제를 좋게 보이게 만드는 착시를 이용을 했고 또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마무리 다 돼서 수치가 바뀔 수가 없는데 그 수치마저 바꿔버리는 짓거리를 했다. 통계 조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실제 실거래 가격 지수가 11월에는 하락으로 나왔는데 다음 연도에 보니까 은근히 상승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처럼 이건 역시도 사실은 6년 연속 마이너스로서 4년 연속이 언제요? 23년부터 내년까지. 즉 22년이 플러스였냐? 근데 22년도 사실은 GDP 갭이 마이너스였다. 4년이 아니라 내년까지 하면 7년 연속이 되는 거였다. 사실 코로나 2년 더해서. 그 이유는 규제나 정치 상황 탓에 장기적으로 생산성 자체가 매우 떨어졌으며 맨날 규제 탓하고 있어요. 물론 필요한 규제냐 필요하지 않는 규제냐의 차이인데 그보다는 사실은 내수 경기, 그 다음에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우리나라 부채 영향이 굉장히 크죠. 전문가 중에서 부채의 이야기를 은근슬쩍 빼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부채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구조적 경기 침체로 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는요. 부채가 생산성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부채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서 부동산의 거품이 심하게 생긴 나라 딱 2개만 꼽으라면 어디랑 어디예요? 한중이죠. 중국은 부동산 거품이 터진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 안 터진 거고. 근데 세계에서 가계 부채로 인해서 경제가
오히려 무너지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를 내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경제가 죽어가는 나라가 딱 두 개가 있다가 한중이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번에 제가 요 영상 올리면 또 요 영상만 보고서 그것 때문에 안 무너진다.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거 있죠. 구인 매수 같은 경우는 0.37이에요. IMF 터졌을 때가 0.32였는데 지금 아직 터진 거 없다고. 언제 터져요? 언제 터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떨어졌다는 건요. IMF 같은 경우는 그냥 뜨거운 물에 던져버린 거라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뜨거운 물에 넣어놓고서 물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팽형이에요, 팽형. 부채가 그때보다 적어요? 부동산 비중은 그때보다 적어요? 가계 자산 중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경제 무너지고 있고 경제 위기 이미 왔다 이야기하는데 맨날 언제 터져요? 언제 터져요? 이딴 소리 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터진다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각하죠.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심각했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경제 위기 이미 왔다. 그럼 무슨 댓글 요즘에 많이 달리는지 알아요? 주식이 오르는데 경제 위기가 어떻게 왔냐. IMF 때도 주식이 떨어졌다 올랐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떨어졌다 바로 올랐어요. 오래 갔어요? 경제 문제는 오래 갔죠. 주식이야. 심지어 왔을 때 먼저 선반응해가지고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고 이미 선반영 돼가지고 바닥 쓸다가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와가지고 주식 올라가면 경제가 좋아졌다. 주식이 올라가는데 경제가 어떻게 망가질 수가 있냐. 주식이 지금 제대로 오르는 거예요? 주식 지금 경제가 좋아져서 오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할 때 공약이 코스피 5천 시대니까 물론 이명박 때도 코스피 3천, 임기 내 5천, 박근혜 때도 5년 안에 3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주식이 오른다고 경제가 좋은 거예요? 저건 기대감이지. 오히려 제가 주식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경제는 안 좋아요? 물론 전 정부보다는 많이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해도 전 정부보다는 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경제가 좋아져서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동성, 즉 생산성이 없는 곳들에서 생산성이 있는 곳들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성이 없는 곳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누가 봐도 부동산이죠. 가계부채 잔뜩 밀려가지고 그걸 다 부동산에 박아놓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박힌 돈 빼가지고 주식으로 넣는다. 그럼 적어도 주식에다가 넣으면은 회사가 어느 정도 자본을 확보하고 회사가 자본을 확보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죠. 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은 아까 구인 배수도 0.37 IMF급인데 구인이라도 더 늘어나고 그러면은 돈을 버는 것도 늘어나고 그게 경제 돌아가는데 바람직하게 흘러 들어가겠죠. 그럼 결국에는 중요한 건요.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돈을 빼내는 거예요. 부동산에 한번 들어가면은 그 돈을 뺄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주고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방색 화장실 줄로. 근데 한 1억 정도가 필요해. 화장실 하나를 빼면서 1억을 받아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집 한 채가 전부인 고령 인구들은요. 집값만 올라도 돈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빼다가 쓰겠다는 건데 주가 상승이 과연 경제에 그냥 무작정 좋은 현상일까? 물론 정상화에 가까운 현상이긴 하죠. 정상화를 시키는 방안이긴 하고.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가계부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박혀 있는데 멀쩡한 가게들도 있겠지만 무너지는 가게들도 있겠죠. 아유, 우리 집은 괜찮아. 내가 버티는데 집값이 어떻게 떨어져? 예를 들어서 1000세짜리 단지에서요. 그게 10억짜리 단지였대 봐요. 20개만 8억으로 거래돼봐라. 그러면 과연 그 단지의 시세가 10억일지 8억일지. 지금 시작하면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10년 뒤에 시작하면 잃어버린 5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자꾸 미루지 말라는 건데. 1년 1년 늘려갈 때마다 경기 침체가 되는 시간은 5년 10년씩 늘어날 거예요.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집값 잡아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으면은 정부에서 집값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근데 정상적이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지금도 무슨 주식 올라간다고 경제가 괜찮아요. 주식만 오른 거지. 여기에 한국의 금리 인하를 방해할 요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최근에 국외적인 요인으로. 이거 커지면 위험해질 수 있는 국외적인 요인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이란 공습. 석유 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국제油유가가 70달러 선으로 급등했는데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는 130달러도 넘어갈 수 있다. 물론 여기까지는 안 갈 거지만 유가가 많이 올라갈 요인은 되죠. 우리나라 물가가 낮은 이유는요. 돈이 안 돌아서 낮은 거지 체감 물가는 높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기이하게 낮게 나와요. 제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낮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돈이 안 돌아서 디플레이션에 가까우니까 낮은 거지 물가 상승률이 낮은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실제 한국 음식료품 체감 물가는 OECD 2위다. 스위스 다음.
우리나라는요, 물가를 개판으로 책정하고 있어요. 집값도 책정 안 해요. 물가에 안 들어가요. 집값도 물가에 안 들어가는데 물가 상승하면 집값 올라간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작자들은 도대체 제정신이냐. 그거는 소득 상승,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올라갈 때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주거비도 역대급, 세계 최고급인데 음식료품도 세계 최고급이에요. 적어도 의식주 중에서 제일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건 의죠. 그냥 입던 거 입으면 되니까. 굳이 새 거 안 사 입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주고. 좀 좁게 살 수 있어도 나가가지고 노숙자 되는 건 쉽지 않죠. 제일 중요한 건 식이에요. 식이 저 모양이에요, 지금. 주 때문에 식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래도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자산이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현실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